어린 왕자 3.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내가 묻는 말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다만 우연히 한마디 한마디 하는 왕자의 말로 조금씩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왕자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아마 나에게 비행기를 그리라고 했다면 나는 비행기는 안 그렸을 것이다. 비행기는 너무나 복잡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물었다. 저 물건 무엇이죠? 저것은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나는 거야. 비행기라고 하지. 내 비행기야. 나는 새처럼 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쭐대며 말했다. 그러자 왕자는 큰 소리로 말했다. 뭐시?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군요. 그래. 나는 점잖게 말했다. 정말 재밌는 일이야.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꽤 귀여운 목소리로 깔깔 웃었다. 그가 웃는 걸 보자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내가 당한 불행한 사고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이윽고 왕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당신도 하늘에서 왔군요. 어느 별에서 왔죠? 그 순간 나는 왕자의 정체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속에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한 줄기의 희미한 빛을 잡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어느 별에서 왔지? 그러자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왕자는 내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들었다. 이것을 타고 왔다면 그다지 멀리서 온 것도 아니군요. 그러면서 왕자는 오랫동안 공상에 잠긴 듯하더니 이윽고 주머니에서 내가 그리는 그림을 꺼내어 매우 소중한 듯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마 다른 별에서 왔는가 보구나 하는 반신반의적인 이 생각에 내 마음은 한없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였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 내가 그린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하더니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상자에 넣어준 것은 참 다행한 일이야. 밤이면 이 상자가 양의 집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말이야. 그렇고 말고 필요하다면 끈도 줄게.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양을 메어두는 말뚝도 주겠어. 혹성 B612에 있는 어린 왕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자 왕자는 몹시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메어둔다고? 참 이상한 생각이군. 하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내가 말했다. 어디로 가버려. 그래서 길을 잃고 말 거야. 왕자는 또 소리내어 깔깔 웃었다. 그렇지만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아무 곳에나 똑바로 자꾸자꾸 가지. 그러자 왕자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걱정할 건 없어.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어딘지 모르게 기가 죽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똑바로 가봤댔자 그리 멀리는 못 갈 거야. 나는 이렇게 하여 또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왕자의 고향인 별은 겨우 집 한 채만한 크기의 별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지구니, 목성이니, 화성이니, 금성이니 하여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큰 별 이외에 망원경으로 보기 힘들 만큼 아주 작은 별들도 무수히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이런 별을 발견하면 그것에 이름 대신 번호만 붙여 쓴다. 예를 들면 작은 혹성 325번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나는 왕자의 고향인 별은 작은 혹성 B612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작은 혹성은 망원경으로 오직 한 번 보았을 뿐이다. 이 사실은 1909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에 의해서 관찰된 것이다.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의에서 자기가 발견한 별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명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터키의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것이다. 그러자 다행히 작은 혹성 B612의 평판을 듣고는 터키의 한 독재자가 자기 국민들이 유럽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법령을 만들었다. 그래서 1920년에 그 천문학자는 아주 훌륭한 옷을 입고 그 별에 대한 증명을 다시 했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 사람도 그 천문학자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작은 혹성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하고 그 번호까지 적어두는 것은 어른들의 생활 태도가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묻지도 않는다. 즉, 이런 말은 묻지도 않는다. 목소리가 어떤 친구냐? 그 친구는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지? 나비 채집을 하느냐? 이와 같은 말은 묻지도 않고 다음과 같은 말만 묻는다. 그 친구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냐? 체중이 얼마나 나가니? 그 친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시니? 어른들은 이런 숫자에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체 한다. 어른들에게 저는 장밋빛 벽돌로 지어지고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집에 대해서는 관심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오, 정말 굉장한 집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왕자는 정말 매력적이었어. 그는 싱글싱글 웃었어. 그리고 그는 양을 찾고 있었어. 그것이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 어른들은 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어린애 취급을 할 것이다. 그러나 왕자는 작은 옥성 B612별에서 왔어 라고 하면 어른들은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숫자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약간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지. 이렇게 말해도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가 정말 같이 들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을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왕자와의 지난 추억을 적으면서 몹시 아픈 슬픔에 빠져버렸다. 나의 친구가 양을 데리고 내 곁을 떠나가 버린 지도 어언 6년이 흘렀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다운 친구를 갖는 건 아니다. 만일 내가 그 친구를 잊는다면 나도 어쩌면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다시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던 것이다. 6살 때 보아뱀의 겉모양과 뱃속을 그린 그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다시 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나도 물론 초상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실물에 가깝도록 그리려고 한다. 그러나 잘 될지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잘 되어도 어떤 그림은 실물에 비슷하지도 않다. 나는 왕자의 키에 있어서도 여러 번 실수를 했다. 왕자는 어떤 곳에서는 키가 너무 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작거나 했다. 그리고 옷의 색깔이 있어서도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나는 서투른 솜씨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럭저럭 그려 대체로 그럴듯하게 그려놓았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역시 실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 잘못은 아닐 것이다. 내 친구는 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왕자는 나를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는 상자에 있는 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어쩌면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같을지도 모른다. 나도 나이를 먹어버렸으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말에서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나 왕자가 그 별을 떠났을 때의 일, 그의 여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아주 천천히 알게 되었고 그것도 왕자가 생각하던 중 무심결에 뱉은 말들이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모두 양 덕분이었다. 왜냐하면 왕자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뜻밖의 나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아, 그래. 다행이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이어서 말했다. 그럼 바오밥도 먹겠네. 바오밥은 작은 나무가 아니고 성곽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왕자가 코끼리 한 떼를 이끌고 간다 해도 단 한 그루의 바오밥도 다 먹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어린 왕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코끼리 한 떼라는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웃었다. 코끼리를 포개 놓으면 되겠구만 하고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는 꽤 재치 있는 말을 했다. 큰 바오밥도 처음에는 작은 것이 커진 것 아니야? 그야 그렇지. 내가 말했다. 그런데 왜 작은 바오밥 같은 걸 양에게 먹이려고 하지? 왕자는 즉시 대답했다. 아니, 그것도 모르겠어. 왕자는 마치 자명한 이치도 모르느냐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 머리를 짜내어 혼자서 그 뜻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뜻은 이러했다. 왕자가 살고 있는 별에는 다른 별들도 그러하듯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그러므로 좋은 식물의 좋은 씨와 나쁜 식물의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이 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씨들은 캄캄한 땅속 어느 한가운데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가 그 중에 어떤 씨가 얼른 눈을 떠볼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래야 눈을 뜬 씨는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조심조심해서 아름답고 여린 싹을 햇빛을 향해 쑥 내밀어 뻗는다. 그것이 무의 싹이라든가 혹은 장미의 어린 주육이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그대로 자라게 두어도 좋다. 그러나 나쁜 식물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곧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고향인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다. 바로 그 씨는 바오밥의 씨였다. 이 별의 땅에는 온통 그 씨앗투성이었다. 바오밥이라는 나무는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바오밥은 그 별 전체에 널리 퍼져서 그 뿌리가 별을 꿰뚫는다. 만일 별이 작고 바오밥은 너무 많이 있으면 별은 산산이 터져버리고 만다. 어린 왕자는 훗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훈련 문제이지. 아침에 당신 화장이 끝나면 정성 들여 별의 화장을 해야 해. 작은 바오밥은 장미나무와 똑같지만 조금만 더 크면 구별이 되니까. 그때 바로 모든 바오밥을 규칙적으로 뽑아버려야 해. 무척 귀찮은 일이지만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대단한 일은 아니야.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아이들이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그려야만 해. 당신 나라 애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 때 그 그림은 도움이 될 거야. 물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일을 뒤로 미루었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을 때가 때때로 있지. 그러나 바오밥을 그런 식으로 미루어두면 틀림없이 재난이 올 거야. 나는 게으른 뱅이 하나가 살고 있던 별을 알고 있지.
그 사람은 바오밥 나무가 아직 어리다고 셋이나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설명해 주는 대로 그 식물의 그림을 그렸다. 바오밥 나무들. 나는 도덕가와 같은 투로 큰 소리 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바오밥의 위험성에 대한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의 세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번만 지금까지의 체면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려 한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에 조심하십시오. 나처럼 나의 친구들은 오랫동안 그 바오밥을 모른 채로 이 위험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하여 애써 이 그림을 그렸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가치가 있다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리 고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한다. 아마도 독자들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이 책의 바오밥 그림은 아주 훌륭하고 인상적인데 어째서 다른 그림들은 시시하지? 그 대답은 극히 간단하다. 나는 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그림들은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하지만 바오밥을 그릴 때는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온갖 정성을 쏟아 평소 이상의 힘을 냈던 것이 분명하다. 오, 어린 왕자. 네가 오랫동안 쓸쓸한 생활을 해온 그 까닭을 조금씩 서서히 알게 되었어. 석양빛을 바라볼 때만은 유쾌한 기분에 젖어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도 알게 되었어.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제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았어. 나는 해가 질 무렵이 제일 좋아. 해지는 모습을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지. 내가 말했다. 기다려야 한다고? 뭘? 해가 지는 것을.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 너는 처음에는 무척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 그러나 나중에는 내 자신이 우스웠던지 웃고 말았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 난 언제나 내 집에 있는 것 같거든. 사실 그렇기도 하다. 미국이 정오일 때는 누구나 알다시피 프랑스는 해질 무렵이지. 단숨에 프랑스로 날아갈 수 있다면 정오에도 당장 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프랑스로 해지는 것을 보러 가기에는 너무도 멀어. 그러나 어린 왕자, 너의 조그마한 별 같으면 앉아있는 의자를 조금만 뒤로 물리기만 하면 보고 싶은 대로 저녁 노래 물든 일몰을 볼 수 있겠지. 난 언젠가 너는 이렇게 말했지. 해가 지는 것을 하루에 44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 또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되게 슬플 때는 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럼 그렇게 슬펐었니? 내가 물었다. 하루에 해지는 걸 44번이나 보게?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닷새째 되던 날,
또다시 양의 덕분으로 어린 왕자가 지닌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갑자기 어떤 속셈도 없이 마치 오래도록 잠자코 생각하던 문제에 궁금증이 생긴 듯 이런 말을 던졌다. 양이 아주 작은 나무를 먹을 수 있다면 꽃도 먹을 수 있겠네. 양은 나는 대답했다.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렇다면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지? 그것은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 그 순간 나는 엔진에 꽉 죄어있는 나사를 늦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 비행기의 고장이 좀처럼 고쳐질 것 같지 않아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게다가 먹을 물도 거의 다 떨어져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하는 초조함이 말할 수 없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어린 왕자는 한 번 무엇을 묻기 시작하면 대답을 얻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나사를 빼는 일로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말았다. 가시는 아무런 쓸모도 없지. 꽃들은 심술궂게 가시 같은 걸 달고 있지. 그래. 얼마 동안 잠자코 했더니 어린 왕자는 원망스러운 듯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은 약한 생물이야. 순진하고 꽃은 될 수 있는 한 자신을 안심시키려 해. 꽃은 그들이 가시가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나사가 말을 안 들으면 망치로 부셔버려야지. 이때 어린 왕자가 내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